안녕하세요. 류희주 작가의 병명은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우울증으로, 아내를 향한 헌신이 공황장애로,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이 딸의 약물 의존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 한편에 가족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병명은 가족. (7장) 무심한 아빠, 성실한 엄마, 잘난 언니, 외로운 나. 사회공포와 우울.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범인. 20년 만에 만난 선배.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사람 많을 텐데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말 하게 돼 미안하다. 공손하고 차분한 젊은 시절 지우 선배의 얼굴이 문득 지나갔다. 프랑스 철학에 관한 학회지를 만드는 동아리에서 1년 정도 만난 지우 선배. 나는 선배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언제나 살짝 미소를 머금은 희미한 얼굴, 보통보다 조금 큰 키, 날렵한 얼굴선에 서울 말투, 전형적인 서울대 학생의 모습 같았다. 재즈를 좋아한다고 했던가? 지우 선배를 떠올리자 모베로 블루스라는 곡을 들려주며 이 박자가 몇 박자인지 맞힐 수 있냐고 물어보던 기억이 났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 외에 4분의 5박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쇼트커트에 어딘가 중성적인 분위기의 지우 선배는 그 당시 대학생 특유의 심각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상담을 구할 일이 있는데 이메일 주소를 보내줄 수 있겠니? 여전히 공손한 말투였다. 고민이 머리 끝까지 차서 상담을 청하는 사람답지 않게 주위를 살피는 모습. 그러나 내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동이다. 20년 만에 연락처를 수소문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난생 처음 겪는 상담의 유형이었다. 디어 애비처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문 지면을 통해 인생을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에게 이메일 주소를 묻는 환자는 처음이었다. 아니, 이 경우의 선배를 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메일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야. 선배가 느꼈을 힘듦의 무게가 어렴풋이 다가왔다. 진단명, 치료법, 약물의 선택 같은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문자 메시지로 근황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지금 난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서울의 한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 병원에서 심각한 사례들만 봤을 텐데 내 상황을 들으면 아주 귀여운 수준이겠지.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정말 고맙고. 그리고 바로 메일이 도착했다. 미리 써둔 게 틀림없는 장문의 메일. 메일은 2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선배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내용이었다. 가정사가 잠깐 스쳐 지나갔다. 서울 토박이였다고 했던가. 부모나 집안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기억나는 사실은 세 자매 중에서 막내인 선배도 선배의 언니들도 그 당시 모두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 자매 모두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고 선배는 그런 집안의 막내딸이었다. 언니들은 모두 고시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박제된 과거가 숨결을 받아서 후 하고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었다. 자세히 읽기 전에 내가 먼저 선배에게 문자로 물었다. 지금 혹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주호소를 먼저 묻는 게 나의 직업병이었다. 직접 눈앞에서 보거나 말을 한다면 유추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지우 선배가 근 20년 만에 연락을 해왔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신문사에서 일할 때 선배도 한 방송국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방송국에서 일하기에는 쑥스러움이 많은 성격 아니었나? 동기와 그런 말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선배는 절박했는지 내 질문에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주호소를 이야기했다. 이제 곧 학회가 많아질 텐데 사람들 앞에 서야 하잖아. 그게 걱정이야. 부끄럼이 많은 성격이라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은 항상 피부처럼 붙어있던 선배였다. 과에서 학회지를 같이 만들 때도 프랑스 철학에 대해 정리해서 곧잘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곤 했다. 사르트르, 락강을 마치 자신의 고향 선배 이름을 부르듯 말하는 선배가 신기했던 시절도 있었다. 지나간 과거 대신 현재에 집중해서 질문을 던졌다. 압박을 많이 느끼는군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요? 그렇지.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 학회가 일종의 구직 활동을 하는 내 데뷔 무대인데 내 발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평가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듯해. 선배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야기인데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일종의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었다. 머릿속에서 진단명들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우울증,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 선배의 지나친 객관화 때문일까? 나도 감정을 싣지 않고 더 건조하게 질문할 수 있었다. 혹시 정신과에 다닌 적은 있으신가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근 20년 만에 후배를 찾을 정도로 절박하다면 지우 선배의 성격상 병원을 찾지 않았을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 근처 종합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고 있어. 6개월쯤 됐지. 그렇다면 왜? 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이유는 충분히 짐작되었다. 그곳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힘드셨나 봐요. 선배는 타인을 책망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약을 먹으면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의사를 원망하든가 약이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할 텐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그쪽 의사를 원망할 수는 없다. 상담을 길게 할 수 있는 의사와 약만 탈 수 있는 의사, 이렇게 2명을 두면 약도 받고 상담도 가능했다. 영리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양면 전략을 쓰는구나 싶었다. 아무래도 그렇지. 오전에만 30명 정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약 먹고 불편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주로 약 받으러 가는 곳이지. 쓸쓸해할 선배의 얼굴이 그려졌다. 한편으로는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묘한 승부욕이 느껴지기도 했다. 20년 만의 연락이지만 젊은 시절 한때를 공유했다는 공감대는 생각보다 힘이 셌다. 서슴없이 선배에게 질문했다. 처방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메일 보면서 처방전도 한번 봤으면 해서요. 선배 같은 증상에서 사용할 약의 종류는 대략 짐작되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이하 SSRI 계열의 항우울제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저용량으로 처방했을 가능성이 컸다. 플록세틴, 알프람. 이게 해피필이라고 불리는 그 약 맞지? 프로작. 자신이 먹는 약이니 당연히 검색해봤을 것이다. 문득 선배가 나보다 프로작에 대해 더 많이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선배는 지금 큰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고 있었다. 비록 내가 경험은 적더라도 선배에게는 더 필요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 일종의 예진이랄까. 주치의가 환자를 자세히 진찰하기 전에 간단하게 미리 환자를 진찰하는 일 말이다. 나는 염려 반, 궁금증 반으로 메일함을 다시 열었다. 메일은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1. 어머니, 몇 가지 드릴 말씀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 놀라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 병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니 어린 시절의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기억의 몇 가지는 까마득해서 어머니의 진솔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 내용이 정말 우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최대한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을 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요즘 저는 발표 공포증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까지 이른다고 하지만 똑똑한 당신의 딸은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그 원인을 찾고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과거의 상처에서 지금의 병이 비롯된다고 하니 그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치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언젠가 어머니는 저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옷가지를 정리하고 세상을 떠날 준비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우울 증세로 괴로웠거나 혹시라도 자살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고통을 겪고 있었다면 아기인 저는 안정된 애정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어머니도 사연이 있었겠죠. 제가 아기일 때의 사진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분명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너를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모가 찾아와서 네가 나온 거다라고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는 널 없애버릴 수도 있었어라는 말로 들릴 때도 있었어요. 어린 저에게는 크게 잔인한 말로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끔은 당황스러운 말이었어요. 적어도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은 아니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이모 덕분에 내가 산 거네 같은 말로 상황을 넘겼던 것 같아요. 또 어렸을 적 자주 들었던 얘기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안정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그 말이 이토록 오래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을 텐데 어린 마음에 계속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기저귀를 갈 때면 제가 엉덩이를 들어서 기저귀 가는 걸 도와줬다고 하셨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기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쩌면 저는 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게 저를 낳기 전과 후 어머니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는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도 어머니가 부르면 무섭고 두려웠어요. 나를 혼내려는 걸까 싶을 때가 많았고요. 아이는 엄마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혼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수준을 넘어서 내가 항상 잘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혼내는 건 무조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늘 어머니 앞에선 위축됐어요. 제가 어머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변을 맴도는 막내딸은 어머니에게 어떤 아이였나요? 큰언니가 고등학생일 때 언니의 도시락에는 늘 밥 위에 달걀을 얹어주셨잖아요. 큰언니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셨고요. 저는 그 수프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주변을 맴돌았던 기억이 나요. 그 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도 먹고 싶으니 한 그릇 달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고생하는 큰언니한테 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요가 있었겠죠. 언니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 제 도시락 반찬은 늘 김치 하나, 밑반찬 하나뿐이었어요. 그래도 차마 어머니한테 투정을 할 수 없었죠.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3 때나 재수를 할 때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공부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감사하면서도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말씀은 왜 안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막내딸이 언니들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게 뻔한 상황인데 어머니는 막내딸도 당연히 서울대를 갈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지요. 저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었지요. 유일하게 중학교 때 기타에 흥미를 느껴 2달인가 다니다가 어머니가 집에 돈이 없다고 그만 다니라고 하셨지요. 큰언니는 미술학원을 다니고 작은 언니는 태권도 학원도 오래 다녔지만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불평을 하지요. 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 못했어요. 저는 착한 딸이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시키면 군말 없이 따라야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지우야.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지 언니들이랑 똑같이 사랑했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왜 저에게 무심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들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왜곡된 기억도 많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제 글을 읽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짐작해요. 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그분은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면서 크는데 저는 어리광이라는 걸 못 부린 것 같다고 하네요. 그렇죠. 어쩌면 저는 아기 때부터 기저귀를 갈 때조차 어머니의 눈치를 본 듯하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40이 넘은 자식이 70이 넘은 어머니를 이미 지나간 일로 괴롭히면 안 되는데 제가 못난 자식인 게 맞습니다. 다만 저도 기억나는 희미한 과거, 어쩌면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지난날의 경험에서 비롯된 마음의 결핍이 지금 제 병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못났지만 어머니께 제 상황을 솔직하게 전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는 착한 딸이어서 그래도 쉽게 키우셨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제 생각에 대한 답을 주세요. 어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나름의 사연이 있고 힘드셨겠죠. 어머니의 솔직한 말씀을 기다릴게요. 2. 어머니에게 긴 글을 쓰고 나니 문제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더는 그것들을 어머니에게 물을 수만은 없었다. 어쩌면 나는 내 존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다.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판정할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학력이나 직업, 직급, 연봉. 맞다. 이 기준들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이다. 나는 그런 가치들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나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학력주의를 비웃으면서도 가장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결국 가장 좋은 학력을 얻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했다. 그 배경에는 결국 공허한 내가 있다.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나 자신을 귀하다고 생각했다면, 자존감이 높았다면 거치지 않았어도 될 경로를 밟은 셈이다. 재수생 시절 나는 서울대학교에 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고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언니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니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해야만 내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이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높이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내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알량한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는 설령 교수가 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를 볼지 모른다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일을 재단하고 속물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다. 시작은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물론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으려고 6개월 넘게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자기 암시를 계속해왔다. 그런데 안 된다. 마음의 습관을 고친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 언젠가 지인이 티베트 민화를 SNS에 올렸다. 어떤 사람의 꿈에 매일 악마가 나타났다. 악마는 매일 밤마다 그 사람의 몸을 타고 앉아 위협하고 목을 조르며 괴롭혔다. 그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물었다. 도대체 날 언제 죽일 거냐? 악마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네가 꾸는 꿈인데. 이 이야기를 매우 강렬하게 읽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다. 오랜 시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불행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것은 악마라고 대상화할 만한 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마음의 습관이다. 그게 생각의 길을 만들어서 나를 두려움과 우울로 밀어넣는다.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의 생각은 늘 하던 대로 움직이다가 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결국 불안과 우울의 늪에 빠진다. 반복되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난 수요일이었다. 지도 교수님, 우연히 마주친 학과 교수님, 그리고 나까지 3명이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언뜻 보면 유쾌하게 끝났을 자리였다. 그런데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상상 이상으로 몸이 경직된 채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도 생각은 불안의 미끄럼틀에 빠져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나의 의식은 그것을 가리느라 급급하고 힘들다.
가장 내밀한 곳을 드러내겠다는 결심. 메일을 읽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기분. 직접 만나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답장을 썼다. 선배, 보내주신 메일 잘 읽었습니다.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전한 글솜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덤이겠지요. 긴 세월이라는 물리적 거리감이 우리 둘 사이에 놓여있긴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5번 정도 만나본 뒤에 나머지 횟수는 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간, 장소, 상담에 대한 대가 같은 것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해요. 선배는 바로 답장을 보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만났을 때 호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전까지 내가 준비할 게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선생님에게 존댓말을 쓰는 게 나을 듯해요. 따뜻한 선배와 철없는 후배는 20년 후 피상담자와 상담자로 역할을 바꾸어 해오하게 되었다. 서로의 동선을 고려해 해화동 대학로에서 주말에 보기로 했다. 절정에 이른 단풍이 낙엽으로 날리던 가을의 대학로는 여전히 분주했다. 우리는 자주 가던 한림다방에서 만났다. 예전처럼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다. 계절에 딱 어울리는 브람스의 현악 육중주.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으니 20년 전으로 자연스럽게 세월이 돌아갔다. 그대로입니다, 선생님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우 선배는 오히려 더 젊어 보였다. 폴로 셔츠를 입고 백팩을 맨 선배는 마치 프랑스에서 막 귀국한 유학생 같았다. 매일 보던 조현병, 지적장애, 치매 환자에서 벗어나 이렇게 깔끔한 상태의 환자라니. 이상하게 조금 설레기도 했다. 이 감정은 조심해야 한다. 환자를 보고 설레는 감정은 도덕적 의미가 아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에게 생길지 모를 역전이었다. 전이는 프로이트가 안나 오라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개념으로 환자가 부모나 형제,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느낀 감정이 치료자에게 향하는 것을 일컫는다. 가장 흔한 예로는 환자가 의사와 면담하는 도중 자신에게 따뜻했던 과거의 선생님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을 들 수 있다. 역전이는 반대로 치료자가 환자에게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뜻한다. 흔히 의사들은 전이와 역전이에 대해서는 걸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피동형의 동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상담은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곳을 드러내는 일이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밀이 생긴다. 비밀을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해방감을 준다. 매일 보는 환자들과 비교해 사회적 기능이 월등히 높은 선배는 나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조심스럽게 메일로 상담을 요청한 첫 환자였다. 역전이가 우려되었지만 배우는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도 들었다.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를 통해 선배의 상태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대학 시절에는 잘 몰랐던 선배의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시 선배에게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질문이 있다. 세 자매가 모두 서울대학교를 다녔으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했다. 언니들은 고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선배는 왜 안 하세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더라? 아마 특유의 희미한 웃음만 지었던 것 같다. 지금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의사로서 만나는 공적인 자리였다. 가장 내밀한 곳을 말하는 공적인 자리. 내 위치를 염두에 둬야 했다. 메일을 읽으면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대략 짐작이 됐어요. 성급히 진단을 내리기 전에 저와 5번 정도 면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강도 높게 한 주에 1번 하시고요. 상황에 따라 간격을 두고 5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전후로 하고요. 선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오는 게 힘들면 내가 가도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소는 크게 상관없어요. 미리 조정만 하면 돼요. 그러고는 내가 준비해온 책을 보여주었다. 사회불안증의 인지행동치료. 책 한 권과 기록일지 2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배가 벌써 내 의도를 알아차리고 책을 사진으로 찍었다. 어떤 종류의 불안증이든 중요한 건 자각이에요. 자각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자신이 취약한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결국 아무리 불안해해도 나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깨달음까지 포함되지요. 숙제를 드릴게요. 선배가 불안감을 느낀 순간은 언제인지, 그때 어떤 신체 증상이 나타났는지 기록지에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대략의 계획이 세워졌다. 교과서에는 정신치료, 약물치료, 정신분석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세분하지만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가장 중요하고도 난감한 문제. 바로 가격이었다. 당신이 몰랐던 정신과의 비밀. 궁금하지만 한 번도 묻지 못한 정신과 진료비. 엄숙주의에 빠진 정신과 의사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는 가성비 또는 가심비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해주는 일이 없다라는 판단은 정신과 의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그 값을 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지우 선배처럼 당신이 우울과 불안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변에 있는 정신과를 방문했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는 대략 얼마일까? 가장 궁금하지만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을 것이다. 진료비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환자의 신분이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인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인지로 나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 계층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다. 이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다. 만약 환자가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정신과 진료는 거의 무료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회사에서 50%, 본인이 50%를 건강보험료로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지불하게 된다. 많은 직장인들은 미리 건강보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환자, 병원, 정부 이렇게 셋이 엮여 있다. 병원은 공단에서 일정 부분, 환자에게서 일정 부분을 받아서 수익을 유지한다. 정신과를 방문하는 외래 환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 장면에서
상담 도중에 의사가 시계를 흐깃거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이 시계를 보는 이유는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 시간과 돈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신과 진료비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이 나온다. 바로 면담 시간이다. 의료행위는 가격이라는 단어보다 수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수가는 공단과 환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공단과 의사, 환자, 이 3자의 이해득실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수가 책정은 상당히 민감한 일이다. 정신과의 경우 면담 또한 수가로 책정되어 있다. 모든 진료는 코드로 지정되어 있다. 정신과 면담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정신과 상담 수가가 조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0분 이하 개인 정신치료는 NN001, 10분 초과 20분 이하 개인 정신치료는 NN002, 20분 초과 30분 이하 개인 정신치료는 NN003, 30분 초과 40분 이하 개인 정신치료는 NN004, 40분 초과 개인 정신치료는 NN005로 코드화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코드에 따라 진료비는 차이가 난다. 10분 이하의 경우 대략 10,000원가량이며 40분을 초과하면 80,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큰 병원과 동네 의원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공단이 일정 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정신과 진료비를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은 병원과 연동된 심리센터의 유무다. 심리센터에는 보통 임상심리사들이 있다. 이들은 병원에 소속되어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센터에서는 할 수 없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약 처방이다. 하지만 심리센터에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바로 상담과 심리검사다. 그리고 핵심은 이 둘의 비용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초진으로 정신과 외래를 접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심리센터가 없는 작은 병원은 의사 혼자서 간단한 심리검사를 하거나 외주를 주겠지만 심리센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심리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도움이 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심리검사를 모아둔 것을 풀배터리라고 한다. 풀배터리에는 가장 흔한 지능검사부터 각종 검사들이 포함된다. 심리검사는 크게 검사와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초진에 전체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다양하다. 요약하면 환자가 정신과를 방문했을 때 드는 비용은 환자의 사회적 위치, 정신과 의사와 면담하는 시간, 심리센터 연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또 다른 요인도 있다. 약값이다. 정신과 약들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정신과 약 중에도 원가가 2,000원이 넘는 비싼 약도 있지만 20원에 불과한 진정제도 있다. 정신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환자가 100% 모두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까? 물론 있다. 정신과 영역에서 비급여 항목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이 도움을 주었다. 가장 유명한 비급여 항목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기계들이다. 뇌파를 조절해서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뉴로 피드백 같은 장비는 제법 흔하게 사용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는 눈동자를 움직이며 치료하는 방법, 안구 운동 민감 소실 재처리 요법이 주된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물론 환자의 만족도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신과 의사에게는 또 다른 히든카드가 있다. 히든카드의 존재는 전공의 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나 또한 전공의 3년차 때 알게 되었다. 정신치료라는 이름이 붙은 히든카드. 이것은 심리상담처럼 고무줄 가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선배는 정신치료를 위해 장소와 시간까지 지정해 주었다. 교수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 가격에 정신치료를 받는 거야. 모월 모일까지 교수님 연구실로 가서 인사드려라. 늦지 말고. 현금으로 봉투에 5만 원 넣어가고. 정신치료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정신과 의사가 될 사람이 먼저 정신치료를 받아봐야 나중에 정신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과 전공의가 선배나 교수로부터 정신치료를 받는다. 삐딱한 생각을 자주 하는 나로서는 어르신들 용돈벌이 아니고요?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질문을 했다가는 정신치료 시간만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또한 그에 비례해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선배에게 공손하게 그러겠노라고 대답하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았다. 정신치료의 현실.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이었다.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연구실은 작았고 담배 냄새가 났다. 5번 정도 그 방을 찾아갔던가. 사실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내가 원해서 한 정신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일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유년 시절은 어땠는지 같은 평범한 질문이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신과 전공의들에게 정신치료는 교과 과정에 포함된 코스였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다. 정신치료를 통해 내 문제를 내보이고 싶지도 않았지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지금 나를 찾아오는 환자도 예전의 나처럼 생각한다면 참 맥빠지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상담할 의사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내가 정신치료를 할 환자는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으로 느껴졌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과들처럼 일정 시간의 수련, 논문 제출, 시험 합격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신과에는 타과에는 없는 과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정신치료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대학병원에서 만난 교수에게 배운 정신치료 기법을 내 환자에게 적용해서 면담을 해야 한다. 환자 한 명과 일정 시간을 연속해서 면담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다. 치료 내용을 정리한 파일과 함께 녹음된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서 제출해야 한다. 물론 환자도 자신의 면담이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전공의에게 면담을 계속할 수 있는 환자는 고마운 존재다. 의사와 환자, 이 둘 사이의 가격은 역시 정신치료답게 협상에 달려 있다. 시간관념 정확하고 자신의 치료에 진지하게 임하는 지우 선배. 역시 선배는 횟수와 장소에 이어 가격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정신치료는 무료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나는 회사 일을 하면서 다른 일로 보수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일단 대가는 나중에 이야기하죠. 지금 말고 먼 미래에. 선배가 동의했고 우리는 이후 10번 정도의 면담을 진행했다. 마음속 검열관과 산다는 것. 외로운 척하지 않기와의 고된 싸움. 지우 선배와 10번을 만나면서 특별히 내가 한 일은 없었다. 굳이 진단을 내리자면 사회 불안증과 우울증이 의심되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게다가 선배는 다른 병원에서 이미 투약도 하고 있었다. 사회불안증에 관해서는 인지행동 치료기법을 알려주는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자신이 발표 공포를 느꼈던 순간을 기록하고 그때의 신체 증상, 불안과 연관된 상황, 그때 취했던 행동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다. 일종의 신체, 인지, 행동의 삼각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후 불안한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의 오류를 기록하고 재구성한다. 행동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점진적 노출로 시작된다. 지우 선배는 성실하게 자신을 분석했다. 이후 이렇게 자신에 대해 고백했다. 발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게 혹시라도 잘 되면 만족도도 아주 높은데 실패할까봐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싫어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아해서 피하는? 아이러니한 건 앞에 앉아있는 청중이 속된 표현으로 만만하거나 남성이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 내 민낯이 그 정도였던 거지. 면담을 계속할수록 가족 이야기도 늘어났다. 지우 선배에게 아버지는 무심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지금도 아버지는 식당에 가면 자신 앞에 맛있는 반찬을 갖다 놓는 분이라고 했다. 집안의 중심은 역시 어머니였다. 어릴 때 어머니가 지우야 라고 부를 때마다 위축되었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또 무슨 일로 혼나려나 싶었던 소심한 모범생 막내. 지우 선배는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큰언니를 임신했을 때 귀하게 될 아이라고 잠자는 자세도 꼿꼿하게 유지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머니에 대해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특히 큰언니에 대한 정성 또는 집착이 아주 컸는데 아마도 큰딸만 제대로 키우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선배는 언니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언니들에 대해서 괜찮았어 라고 표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잘난 큰언니, 큰언니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작은언니라고 표현했다. 선배가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과 같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처음으로 나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 언니 둘은 나름 서로 죽이 잘 맞았는데. 무심한 아버지, 장녀에게 집착하는 성실한 어머니, 잘난 큰언니, 큰언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작은언니. 인간관계의 시작을 가족이라고 본다면 선배의 어린 시절의 가족은 그를 처음으로 외롭게 느끼게 만든 거대한 존재였다. 게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야 집안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은연중에 학습이 되었으니 선배의 오랜 세월은 어찌 보면 외로운 척하지 않기와의 고된 싸움이었을지도 모른다. 10번을 만나고 나니 선배의 얼굴이 조금은 환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약물의 효과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자신의 내밀한 곳을 꺼내 보임으로써 마음이 홀가분해진 탓일 수도 있다. 상담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가 더해져 인지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기도 했을 것이다. 마지막 면담이 끝나자 선배가 먼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다음엔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 많이 편해졌어. 정신과 의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울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환자가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돕는. 나라는 거울에 비친 선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따라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말하자면 나 또한 더 성의껏 환자의 말에 공감하는 의사가 된 것 같았다. 좋은 의사가 좋은 환자를 만든다. 어쩌면 그 역도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럴 일은 자주 없을 테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선배가 이번에는 조금 소리내며 웃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진짜 환자는 맞나 보네. 든든합니다. 정신과 주치의가 생긴 기분 같아서요. 농담하는 선배는 여유가 있어 보였다. 역시 아직까지도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이 있었군요. 슈퍼에고가 센 사람들은 이래서 무의식이 올라올 틈이 없어요. 슈퍼에고. 맞아, 슈퍼에고. 자기 자신이 자체의 검열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고달픈 삶. 남들은 모두 다 잘한다고 해도 스스로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인생. 세 명의 주인을 섬기는 인간의 고통. 선배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프로이트의 그 유명한 정신역동 이론이 자동적으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이드, 리비도가 머무는 영역으로 개인의 본능적인 충동이 축적된 곳이다. 이드의 작용 원리는 당연히 쾌락이다. 이드의 반대편에는 슈퍼에고, 다시 말해 초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 프로이트가 말한 초자아의 기원은 마음속에서 울리는 부모의 목소리라고 했던가. 내면화된 부모의 목소리는 욕망을 자발적으로 포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죄책감마저 갖게 한다. 초자아는 의무, 수치심, 자책 같은 감정의 원인이 된다. 자아라고 불리는 에고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애를 쓴다. 일종의 현실 중재자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에고는 현실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고 말했다. 하는 일이 없어 보여도 역시 가장 바쁜 건 중재자다. 정신역동 이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923년 프로이트는 자아와 이드라는 논문에서 자아를 가련한 존재로 묘사했다. 외부 세계와 이드, 그리고 가혹한 초자아라는 세 주인을 섬겨야 하는 가련한 존재, 자아.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격언이 있지만 불쌍한 자아는 세 주인을 섬기며 주인들의 주장과 요구를 조화시키려고 애쓴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드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던 잘난 사람. 늦었지만 외부의 칭찬이 세뇌처럼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영리한 사람이니 칭찬도 정교하게 해야 했다. 치료받으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자신의 늪에 빠지기 마련인데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해드린 건 없어요. 선배 안에 원래부터 용기와 통찰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나오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틈을 낸 것뿐이고요. 이제 그 틈으로 선배의 이드도 나오고 솔직한 감정도 천천히 조금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도착하니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처음과는 달리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고 내용도 짧았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 며칠 전 공부도 안 되고 해서 그 영화를 봤어. 만화 속 주인공이 상상의 공간에서 몸이 해체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내가 숨막히는 공포를 느끼면서 즐겁을 하더라고. 정작 공포영화에서 피가 튀는 장면이 나와도 별로 놀라지 않는 내가 그 장면에서 기겁하는 걸 보고 내가 느낀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몸이 분해돼서
무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했어. 그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난 나의 생사 여탈권을 어머니에게 의탁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습관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내 가치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거울 이미지처럼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아무튼 나는 한동안은 먼 과거에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는 나라는 아이를 깊이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말하자면 내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 무화의 공포에 시달렸을 나라는 아이의 공포에 깊이 공감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가을과 겨울이 그런 깊은 애도와 공감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어쩌면 내 남은 생애가 그 애도와 공감으로 채워질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어루만져줘야 이 긴 두려움과 공포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 아직은 내 마음과 기억 속으로의 여행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해. 이런 메일을 보낼 수 있어서 그래도 난 어둠 속에서 행복한 것 같아.